엄마, 뭐예요, 이게? 진짜 이럴 거예요?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진수야, 이건 네가 얘기한 효도계약서대로 한 거야. 내가 그때 하자고 해서 만든 거잖니. 엄마는 그냥 그걸 지키는 것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쫓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곧 태어나는 거 알잖아요. 아기 둘 데리고 어디 가요, 엄마? 그건 너희 사정이지. 엄마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야. 엄마 너무하잖아요. 우린 그냥 상황이 힘들었던 것뿐이에요. 엄마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랬지. 같이 있는 게 서로 좋았던 거고. 그래, 그 좋음의 끝은 엄마를 원룸에 밀어넣는 거였지. 내가 30년 살던 집에 사돈이 들어오고 내 자리에 내가 지워지는 거였지. 엄마 왜 그렇게 몰아가요? 우린 엄마 미워한 적 없어요. 지금도 엄마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덕분에 살면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진수야, 너도 알잖아. 내가 뭘 더 잃어야 너희가 날 사람으로 볼 거니? 엄마! 그래도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장인, 장모도 다 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글쎄,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렴. 엄마는 효도계 약서대로 할 뿐이야. 아들과의 마지막 전화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70살 정지영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효도 계약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의지하고 기댈 때는 외아들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효도 계약서 반드시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그리고 아들도 만들자고 해서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서 물어보고 만들었는데요. 내 집에 들어와 살던 아들, 며느리를 제대로 한번 교육시킨 계기가 되었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3 겨울 정씨 할머니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서로 몇 달을 편지로 오가며 마음을 나누다 24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1년, 2년, 5년이 지나도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면 자연 임신이 힘들 수 있다는 말만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의사가 시험관 시술을 제안했어요. 남편은 선뜻 그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까봐 걱정되었겠지요. 하지만 전 간절했어요. 첫 시도는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 시술에서야 기적처럼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의 유일한 자식인 아들, 진수입니다. 남편은 그때 이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진수 아빠는 항상 짐을 싸고 떠나기 바빴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성남에서 진수를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진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은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아무래도 성남 집을 기반으로 진수 대학 생활을 뒷받침해 주기로 했습니다. 진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제야 정씨 할머니는 좀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남편은 군복을 벗고 10여 년 뒤에 세상을 떠났고 정씨 할머니는 유종연금과 자신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객실팀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빠르게 팀장이 되었지요. 전화 통화로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명절이면 꼭 성남 집에 들러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였습니다. 진수는 호텔에서 일하던 한 직원과 3년 사귄 끝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깔끔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니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전세로 신혼 살림을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맞벌이로 서로 아끼며 사는 모습이 저한테도 참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면서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뒤 진수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호텔 업계는 손님이 뚝 끊기면서 줄줄이 폐업과 인력 감축에 들어갔지요. 진수는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엄마, 나 일 그만두게 됐어. 괜찮아. 알바라도 하면서 버틸게.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씩씩했지만 그 뒤로 진수는 낮은 배달, 밤엔 대리운전으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둘은 힘들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지요. 그러다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지 기뻤습니다. 진수 품에 아이가 안길 생각에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문제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병원비며 육아 준비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둘이 살던 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셋집이었고 곧 계약도 끝날 예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성남 집에 오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잠깐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될까? 애기도 낳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전세 보증금도 올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씨 할머니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자식이고 손주니까 안 된다고 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머니 머릿속엔 예전에 동네 친구들이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아들 결혼하고 나면 절대 같이 살지 마. 처음부터 같아 살던 게 아니라면 더더욱 안 돼. 며느리랑 처음부터 안 맞추면 나중엔 절대 못 맞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그 말들이 그날따라 가슴에 박히더군요. 그래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진수야. 결혼했으면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하고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는데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기는 싫어.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칠 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산후조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도 낮밤으로 일하느라 집에 없으니까, 조금만, 정말 조금만 같이 살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끝에 그럼 며느리 친정엄마는 산후조리는 원래 친정에서 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어요. 진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장모님도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요즘 집에서 간병 중이래. 처남도 외국에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대. 그 말을 듣고 나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할머니가 그럼 산후도우미를 쓰는 건 어떠냐고 해도 아기 맡기기가 불안하대. 비용도 부담되고. 하며 진수는 계속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엄마 좋아하고 엄마가 해주면 제일 믿음이 간대. 우리 딱 6개월만 있을게. 그 뒤엔 꼭 나갈게. 그 말에 결국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이미 며느리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그 상황에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엄마는 없었던 겁니다. 진수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출산 준비도 자연스레 할머니 몫이 되었습니다. 아기 내복이며 기저귀, 젖병, 수유 패드까지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
동네 후배들한테 물어가며 하나하나 챙겼어요. 며느리는 몸이 무거워 힘들다며 거의 방 안에만 있었고, 진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알바를 다녔어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결국 며느리는 병원에서 예쁜 손녀를 낳았습니다. 아기 얼굴을 처음 봤을 때 기특하고 눈물 나고, 그래도 이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2박 3일을 보낸 뒤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도 비용 문제며 물건 나르며 모든 일이 할머니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산후조리원 챙기는 건 내가 좀 힘들어. 엄마가 좀 도와줘. 짐도 옮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줘야 하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조리원까지 며느리 짐을 옮겨주고 아기 사진도 자주 받아보며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할머니가 조리원에 반찬 몇 가지를 들고 갔을 때였어요. 조리원 로비에 낯익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의 안사돈이었습니다.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 간병 때문에 조리 못 온다고 들었는데,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도 태연했거든요. 잠시 뒤에 진수를 불러 따로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 장인 건강 안 좋다며. 그래서 장모가 못 오신다 하지 않았니? 진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요즘 좀 나아지셨대. 지금은 괜찮대. 괜찮아. 대답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뭔가를 감추는 사람처럼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말을 더듬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간단한 인사 후에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바깥 사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쪽에서 말이 딱 돌아왔습니다.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영감은 괜찮은데요. 요즘 친구들 만나러 다니기 바쁜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거짓말이었구나.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너무 예뻤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할머니 품에서 잠든 아기를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고단한 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지낸 뒤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할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아기는 울음으로 세상을 표현했어요. 밤 11시, 새벽 2시, 새벽 4시, 2시간 간격으로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느라 할머니는 매일같이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거실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아기를 안고 재우려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지쳐버렸어요. 어머니, 저 좀만 잘게요. 눈이 아파서 어지러워요. 어머니, 이유식 좀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저귀도 할머니가 갈고 분유도 할머니가 타고 하루 종일 아기 똥 기저귀를 들고 다니다 손끝이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울어대는 손주를 안고 베란다에 나가 등을 토닥이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무농약 재료를 사러 아침 일찍 시장에 나섰습니다. 호박, 감자, 브로콜리, 사과, 온갖 재료를 삶고 다지고 그 작은 입에 들어갈 반 숟가락을 위해 2~3시간을 부엌에서 서 있어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산후조리 후 복귀한다던 직장도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이유로 미뤘어요. 회사에서도 그냥 좀 더 쉬라고 해요. 애가 너무 어리니까요. 어머니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할머니는 그래, 엄마니까 해주는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내려온다는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아프셔서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루 종일 할머니와 손주만 남겨진 날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키다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한 날도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진수야, 엄마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 진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참아줘. 미안하다면서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잠든 손주 옆에 앉아 새벽 3시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었어요. 아기 재우고 빨래 널고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하얀 원피스에 머리를 틀어 올리고 입술에는 선명한 장밋빛 립스틱이 칠해져 있었어요. 순간 할머니는 뭘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힐끔 보며 아기 이불을 톡톡 털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결혼식이에요. 서울까지 가야 해서 좀 늦게 들어올 거예요. 아기는 이제 막 돌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낮잠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이유식도 하루 걸러 거부하던 시기였지요. 애는 며느리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다 잘 해주셨잖아요. 그 뒤로는 하루치 이유식 스케줄을 읊기 시작했어요. 점심엔 단호박이요. 전자레인지는 안 돼요. 냄비에 중탕해서 숟가락으로 꼭 손으로 으깨서 주세요. 뜨겁지 않게 식혀서 입에 넣어 주셔야 해요. 물 온도는 팔 안쪽에 떨어뜨려 보시고요. 순간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건가? 이건 아기 엄마가 할 얘기인가? 아니면 가사도우미에게 업무 지시하는 건가? 할머니의 눈이 며느리의 입술에 멈췄습니다. 선명하게 칠한 립스틱이 저에겐 생채기처럼 보였어요. 설거지는 끓는 물에 삶아주세요. 아기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그리고는 까닭 인사하고 하이힐을 신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에 순간 집안이 적막해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젖병 널려있는 테이블, 이유식 얼룩 묻은 턱바지, 바닥에 널브러진 손주의 장난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단호박을 꺼냈어요. 껍질을 까고 작게 잘라 찜기에 올려 20분 넘게 삶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식지 않게 이유식을 식탁 위에 놔두고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겨우 안아들었어요. 토닥이며 거실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재우고 겨우 이유식을 먹이려 하니 아기는 입을 앙다물고 숟가락을 툭툭 쳤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 속에 할머니는 눈밑이 퀭하고 팔뚝은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이제 힘들다. 엄마도 사람이다. 이젠 나가라. 엄마 1년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땐 애기 엄마도 복직하고 저도 취직하면요. 아들 진수의 말에 다시금 할머니의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수가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봉투를 식탁 위에 놓은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온종일 아기를 안고 있었고 며느리는 오후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계속 계시면 너무 힘드시잖아. 며느리도 예민하고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원룸 사진이 인쇄된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근처에 이런 방 하나 구했어요. 햇빛도 잘 들고 주변에 마트도 있어요. 엄마 잠깐 여기 계시면 몸도 좀 쉬시고 며느리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나중에 아기가 3살쯤 되면 우리가 집 알아보고 나갈게요. 진짜야. 엄마. 그 말은 당신은 여기서 이제 쉴 권리가 없다는 통보와 같았습니다. 입으로는 편히 쉬라고 말하면서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모는 그 이중적인 배려가 가슴 깊숙이 비수를 꽂았습니다. 진수는 말했습니다. 월세는 내가 낼게요. 엄마 부담 안 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낼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낼 거다. 진수는 당황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었지만 그 눈빛에선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어른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캐리어 하나에 겨울옷 몇 벌과 남편 사진, 약통 하나를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집에서 내가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었어요. 진수가 차로 원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여기서 편히 쉬어요. 우리도 애 크면 나갈게. 조금만 이렇게 지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것처럼 작은 문을 열고 그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창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싱크대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하나뿐이었어요. 햇빛이 들긴 했지만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공간은 햇살이 아니라 사랑으로 데워지는 법이지요. 진수가 떠나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침에도 누운 채 창문만 바라봤어요. 햇살이 벽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면서 문득 오랫동안 나가지 못했던 교회가 생각났어요. 아들 부부가 집에 들어온 이후 매주 가던 예배도 자연스레 빠지게 되었어요. 엄마, 아기 좀만 봐줘요. 오늘만 좀. 그 부탁이 반복되다 보니 한 달, 2달 결국은 아예 발길을 끊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젠 그 누구의 눈치도 부탁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 작은 원룸에서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고 성경책을 들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 찬송가를 듣는데 눈물이 고이더군요. 하나님, 제가 돌아왔어요. 조금 늦었죠. 조금 상처가 많죠. 그래도 다시 와봤어요. 예배가 끝나고 오랜만에 본 권사님들이 지영 권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더 야위셨네요. 하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에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 다음 주엔 교회 옆 다과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도 꿀처럼 달았습니다. 조금씩 할머니 삶의 색이 돌아왔습니다. 문득 고등학교 동창이 생각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수가 나 지영이야. 너 아직 동창 모임 나가지? 그 말에 영숙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세상에. 너 살아있었구나. 다들 너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 그렇게 30년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한때의 속상함을 허허 웃으며 넘기게 되었어요. 며칠 뒤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께 반찬 배달을 하는 일이었어요. 무거운 반찬통 들고 골목을 오르내리면서도 이상하게도 몸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며느리와 진수, 그 집, 그 아기 물론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나를 잃으니 여기서 자신을 다시 찾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녀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괜히 아기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며칠 전에도 진수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몇 번 올리고는 끊기기 일쑤였어요.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단 한 통의 문자도 사진 한 장도 보내지 않았어요.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날 오후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그래, 딱 10분만 말없이 갔다가 얼굴만 보고 오자. 아기 잠들기 전에 가면 웃는 얼굴 한 번은 보겠지. 그래도 내가 할머니인데 문 열어주겠지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익숙한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손은 주머니 안에서 저절로 움츠러들었어요. 골목을 도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는지 불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니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총 4번을 눌렀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이 아들 부부가 내린 결정. 현관문 앞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짜 외부인이 되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 울리더니 그제야 전화를 받더군요. 진수야, 엄마야.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 왜 바꿨어? 진수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좀 바꿨어. 요즘 택배도 많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몇 분을 멍하니 있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교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마당에서 권사님들과 다과를 나누던 중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영 권사님, 들으셨어요? 그 안사돈이 며느리랑 같이 나온다더라고요. 주말 예배에 가끔 보이던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 교회예요? 다른 집사님이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아기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안사돈도 같이 계셨고요. 그 주 주일 할머니는 예배를 마치고 성전 입구에서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습니다. 며느리와 그 옆에 선 친정 엄마, 그러니까 안사돈이었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 앉아 있었고 두 여자는 웃으며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너무 친밀했고 너무 편안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보자 눈이 커졌고 안사돈은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돈 여기 계셨어요? 애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나는 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온 사람인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라니요.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돈, 여기 교회 다니시게요? 아유, 아니에요. 잠깐 그냥 구경 삼아 다니러 왔어요. 여기 교회가 너무 좋다길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권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리영 권사님, 사돈댁이 이쪽으로 이사 오신다던데요. 딸네 집에 같이 산다고요. 모르셨어요?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았을 뿐인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을 뿐인데, 그들은 그 자리를 완전히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혼자 앉아 효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아들이 할머니 집에 들어오기 전 아들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집에 들어와 사는 조건으로 6개월만 엄마 집에서 살 것, 한 달에 한 번 이상 엄마와 함께 식사할 것, 생일, 명절날은 같이 보낼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할머니가 몰래 문의해서 작성한 내용이라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 개월 이내에 나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차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진수야, 나야 엄마야. 교회에 갔다 들었다. 사돈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니?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들려온 목소리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듯 들떴습니다. 엄마, 그게요, 미안해요.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요. 그래서 언제 말하려고 했니? 장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요. 장모도 많이 불안해하시고요. 그래서 진짜 잠깐만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정씨 할머니는 순간 손에 쥔 휴대폰을 꾹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얘길 왜 나한텐 하지 않았니? 누구 집인데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엄마, 그게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장모님이 말했어요. 이럴 땐 친정엄마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게다가 둘째 준비도 해야 하고요. 도와줘. 도와준다고. 출산 준비도. 산후조리원에서도 지금까지 2년 동안 내가 돌볼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서야 사돈이 도와준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니? 도움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거였니? 엄마가 해준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니까 해주신 거잖아요. 자식한테 해준 걸로 그렇게 따지듯 하면 서운해요.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운해. 서운한 게 너야. 아니면 나야? 엄마, 당연히 저죠. 진수야. 나는 밤마다 애 안고 재웠고 이유식 만들면서 허리 아파서 부엌에 주저앉은 적도 있어. 며느리 친구 만나러 나가도 웃으며 문 열어줬고 손주 기저귀 한 통을 하루 만에 쓰면서도 한 번도 그걸 따졌다 생각한 적 없었어.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 목에 걸려 말끝을 떨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는 그 모든 걸 그냥 엄마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네. 그 말 참 쉽다, 진수야.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우린 엄마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우리 못 버텼어요. 정씨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 결국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하는 다행이었니?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니? 사돈은 힘드니까 들어와 살고 나는 힘들어도 혼자 원룸에서 참으라고. 그게 너희가 말하는 서로 돕는 거니? 엄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린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아이도 있고, 살림도 많고, 지금은 좀 복잡하지만 곧 다 정리돼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진수야, 내가 말하는 그 조금만은 지난 2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니? 할머니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조금만 참으라고 했는지. 며느리 둘째 생긴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나 혼자 조금만 더 참았고 내가 그 작은 방에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제대로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참은 건 다 너희가 말한 그 조금만 때문이었어. 엄마 미안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이 시기만 넘기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자리 잡고 그땐 엄마 다시 모실 거예요. 그땐 또 어떤 핑계가 나올까? 셋째라도 생기면 그때도 나더러 기다리라 하겠지. 그땐 사돈이 더 힘들다고 또 방 내주라 하겠지. 할머니의 음성이 떨려왔습니다. 그 말은 눈물이 아니라 분노로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진수야,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야. 내가 물려받을 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담긴 공간이라고.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거기 오래 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넓은 데로 옮겨드릴게요. 그때 되면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 말 또 한다. 또 조금만, 또 곧, 또 나중에 그런 말만 늘어놓고 이제 와서 내 집에 사돈 모시고 온다는 거야. 할머니는 수화기 너머의 침묵 속에서 자신이 진짜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지금 엄마가 아니라 방해물로 느껴져. 사돈은 가족이고 나는 그냥 식모나 가정부 같아. 한참 뒤 아들은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마음 아프잖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마음만 아프겠지. 나는 삶이 아파. 내 존재가 아파. 그리고 이제 더는 그 아픔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천천히 휴대폰에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효도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실 효도 계약서는 아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서로 확실히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말 안 해서 섭섭한 것보다 서류라도 있으면 서로 조심하잖아. 엄마가 나중에 힘들지 않는 게 좋지.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동안 이 조항 중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뚝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계약 위반 시 한 개월 내 퇴거라는 문장 위로 방울방울 젖어갔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결심이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정씨 할머니는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평생 다니던 시장 옆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내놓을게요. 중개인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드님하고 며느리분이 살고 계시던데.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들 이제는 세입자도 못 돼요. 그냥 집을 점령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조건 붙여주세요. 한 달 내 비우는 조건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에게 흔들림이란 사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효도 계약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내용 증명이 아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수라는 이름이 뜨자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화기를 천천히 들자 곧장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뭐예요, 이게? 진짜 이럴 거예요?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진수야, 이건 네가 얘기한 효도계약서대로 한 거야. 내가 그때 하자고 해서 만든 거잖니. 엄마는 그냥 그걸 지키는 것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쫓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곧 태어나는 거 알잖아요. 아기 둘 데리고 어디 가요, 엄마? 그건 너희 사정이지. 엄마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야. 엄마 너무하잖아요. 우린 그냥 상황이 힘들었던 것뿐이에요. 엄마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랬지. 같이 있는 게 서로 좋았던 거고. 그래, 그 좋음의 끝은 엄마를 원룸에 밀어넣는 거였지. 내가 30년 살던 집에 사돈이 들어오고 내 자리에 내가 지워지는 거였지. 엄마 왜 그렇게 몰아가요? 우린 엄마 미워한 적 없어요. 지금도 엄마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니? 엄마 덕분에 살면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진수야, 너도 알잖아. 내가 뭘 더 잃어야 너희가 날 사람으로 볼 거니? 엄마! 그래도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장인, 장모도 다 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글쎄,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렴. 엄마는 효도계약서대로 할 뿐이야. 잘 살아라. 애기도 잘 키우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바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을 판 돈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대전으로 내려온 다음 날, 언니와 여동생이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 근처 오래된 빌라 단지에서 방 2칸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3층, 작은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에 쌓였던 피로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시장을 돌며 장도 보았고 언니까지 셋이서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할머니는 오랜만에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안에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시절의 성가대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교회에 도착해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고였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 속에도 가끔씩 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낯익은 이름이 뜰 때였습니다. 아들 진수였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2번, 그 다음엔 이틀에 1번. 그리고 매주 문자 한 통씩. 엄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손녀도 엄마 찾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그 문자를 읽고도 할머니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은커녕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면 꼭 고요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은 휴대폰 자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처가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가에서도 안사돈이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감당하라는 말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성남 외곽에 작은 월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구도 대부분 이삿짐 센터 중고품이었고
아이 울음소리는 벽을 타고 이웃집까지 퍼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교회 집사님 통해 전해 들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탁 위에 손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애들이 내 아들이고 내 손주인데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연락해 볼래? 너무 연 끊어지기 전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금 연락하면 내가 또 다 품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워.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은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다시 엄마로 돌아갈 준비가 아직 안 됐어. 할머니는 그렇게 할머니만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할머니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